이상의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안전하다 싶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해. 근데 이제 서울시나 우리 김포시나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민의 어떤 정수함양이나 아니면 그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공간을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으로도 주말 농장을 만들어놔. 그래서 주말 농장을 40명 이상이 와서 국가에 사는 거니까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평당 가격이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선생님 부천에서 사신다고 했는데 부천에서 사설로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면 뭐 한 대여섯 평 주고 5만 원을 받는다면 국가에 사게 되면 1, 2만 원만 내고 주잖아. 그러니까 싸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사는 주말 농장이 인기가 많아요. 수도권에. 그런데 40명 이상이 농장을 운영하려면 농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돼. 안전도 코치해주고 재배 생육도 일러주고 하다못해 수확식이라든가 그런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코칭해주는 직업이 도시농업관리사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다니까 신인식이나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도 이런 서브잡으로 좋지 않나. 나라에서 그런 텃밭 이런 거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할 크게 하고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들어보셨죠? 예. 경인 아라뱃길 옆에 그 유주땅들이 아깝잖아. 그런데 그걸 다 주말 농장으로 만들었어. 비 오면 잠기지 않아요? 그 비 오면 물에 잠기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해가지고 좋은 공간에. 네. 그래서 이제 인근의 시민들한테 싸게 분양을 하고 그걸 관리해주는 도시농업관리사가 협동조합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국가 과제도 따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 격도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아마 화성시도 잘 될 겁니다. 김포보다 더 저걸 따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뭐 수익이 날 수 있나요, 저게?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김포시의 도시농업관리사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롤 모델이 곡간지기라고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곡간지기는 매년 국가에서 아예 과제를 따. 그래서 그러니까 김포에는 텃밭이 시형 텃밭이 있고요. 뭐 개인 텃밭도 많겠지만 개인 주말 농장도 많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형 텃밭, 도립 텃밭이 종류가 많아요. 아예 도형 텃밭을 2만 평인가 무지하게 넓은 면적을 아예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서 갖고 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래서 활동이 돼 있고 어디든지 아까 그리 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짜투리처럼 내가 서브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젊은 선생님들 특히나 여성 선생님들 가공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공의 장점은 일반 쌀 20kg를 팔면 얼마예요? 뭐 한 5만 원 되지요. 그런데 이걸 가공해서 팔게 되면 예를 들면 햇반으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곱하기 3배예요. 그런데 제가 양조를 하게 된 이유가 가장 가공 중에서도 고차 가공, 고부가 가공을 얘기해 주는 게 술이거든요. 술, 식초, 이런 음료 쪽으로. 그래서 10배까지 봐요. 가공의 이점. 최소 3배, 평균 보편적으로 3배에서 엑시면 10배까지 보는 게 가공이라 우리 젊은 선생님들 다른 꿈도 있으시고 그 꿈도 소중하지만 여기 교육에 오셨다면 아마 정말 농업의 전문가로서의
꿈을 갖고 앉아 계시다면 여성분들이 1차 농업 쪽에 몸을 헌신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공 쪽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선회하시면 정말 푸드닥터, 일본에는 아예 그게 직업군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늦어진 게 여기 보면 25년 보고서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 15년 때야. 이때 대통령은 푸드닥터를 굉장히 키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푸드닥터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늘 대통령이 이제 당이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교보적으로. 그렇다면 분명히 10년 이내에는 푸드닥터라는 가장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좋은 일이죠. 젊으신 분들은 좀 농업에 꼭 젊고 나이를 제한을 해서 죄송한데 전공이 농업과 관련된 과목을 하신 연세 드신 분이라면 이런 거 꿈꿔보시고 특히 젊으신 분이라면 이제라도 뭐 요즘은 사이버 수업도 있고 뭐 야간 수업도 굉장히 다양한 내가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죠. 좀 꿈을 이런 쪽으로도 가져주셨으면 네. 근데 치유농업 여러분들 치유농업에 대해서 수업을 받으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이 실제 이제 의학계에서도 말입니다. 농업뿐만이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치료로 가지 않고 치유 쪽으로 선회를 한답니다. 크게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좀 감기가 아니다 뭐 폐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뭐 폐에 뭐 결절이 있다 그러면 약을 줄 것이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런 건 치료죠. 그런데 치유의 개념은 어떤 몸에 있는 나쁜 인자를 제거하는 거는 치료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에 그거를 점점점 퇴화시키기를 위해서 내 몸이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을 부각시키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한의원은 아예 그렇게 나가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지금은 양방에서도 치유의 개념으로 그래서 약보다는 치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보다는 음식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은 선생님들 그쪽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치유를 어떤 컨텐츠를 잡아서 예를 들자면 약초의 약초가 갖고 있는 약성을 내가 전문가가 돼서 어떤 치유 전문사가 되거나 아니면 조리식품 쪽에 내가 조리를 잘한다면 조리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취득을 해서 치유 농업과 공부를 한다면 치유 전문 푸드닥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저도 푸드닥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볼까 라고 해서 문을 똑똑 해봤더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책상 앞에서 공부하시는 게 무지 존경스러워요. 그래 저는 공부를 할까 하다가 솔직히 공부에 자신도 없고 해서 이제 사업체를 하나 차려서 다른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지 만약에 우리 젊은 선생님들 정말로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제가 전문 프로페셔널한 직업군으로 자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성이고 남성이고 젊으시다면 좀 투자를 하셔서 치유식품과 관련된 치유 농업사가 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유농업법이 22년도에 이제 막 신생법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많은 투자를 지원해주고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이 이제 다른 도시도 있겠지만 저는 경기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꾸 경기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도 자체도 시군에서도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군 자체로도 만들어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 놓고 보조율도 많이 주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서 농장을 치유농장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는 못 주겠지만 시군마다 대여섯 개씩 보조금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시간, 102시간, 102시죠. 102시간이죠. 102시간 만든 거는 내가 갚아야 될 융자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주로 보조가 많습니다. 나를 주는 거야. 그냥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농업을 잘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보조율은 뭐 도비 같은 경우는 80%를 보조를 주고 20%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때로는 뭐 50대 50, 그러니까 50을 보조 주고 50은 내가 자부담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 그러면 나는 5천만 원만 있으면 5천만 원은 국가에서 준다는 얘기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게 공짜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준다면 적어도 예를 들어 쌤을 내가 이제 김포시에 선생님 우리 보조금 준다라고 오셨다면 이분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 쌤이 적어도 보조금만 받고 성공을 못하면 저 또한 공직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안 해서 제재를 받고 벌을 받고 쌤 역시도 그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보조금이 5년 동안은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예, 감사를 받고 5년 동안. 근데 이제 교육 소프트웨어 쪽은 3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개발해 준다, R&D를 해준다, 뭐 그러니까 기계를 사고 공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드웨어죠. 이런 건 5년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꼭대기 사장님도 정부의 보조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가공을 한다 그랬죠, 그분이. 그럼 군뱅이를 가공을 했어. 그럼 포장재를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포장 패키징을 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도 또 보조금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3년 보조금 관리 기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들었던 그 5억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렇지만 그건 갚아야 될 돈이라 부담은 되는 거지만 돈은 또 시드머니가 오니까 쉽게 영농을 접할 수 있겠지만 가서 실제 영농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보조금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아까 푸드닥터 말씀드렸죠. 내가 식초를 잘 담궈. 그러면 나 식초 공장 좀 해볼게, 돈 좀 지원해 주세요 라고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해에는 마련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조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된장을 잘 담궈. 그럼 된장을 잘 담그면 내가 밭도 있어서 콩도 수확을 해. 그럼 이걸 내가 가공을 할 거야. 그러면 그거에 또 가공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보조금이 따로 있고, 또 공장 지원하더니 된장이 2년 묵었어. 이제 팔아야 돼. 포장을 해서 팔아야 돼. 근데 내가 포장할 기계도 없고 포장 패키징도 없고 이럴 때는 또 다른 희망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굉장히 잘 담그네. 그리고 성실하네. 공무원이 보기에 저 사람 지원을 해주면 내가 다치지 않겠구나, 상을 받겠구나. 제가 맥주를 개발을 했어요. 처음
몇 년 전, 한 20년 전 이제 양주학을 했으니까 맥주를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드린 겁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맥주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김포는 인삼의 10회지입니다. 북한의 인삼이 북한에서 인삼이라는 얘는요 토지 적응성이 낮고 또 굉장히 까탈스러운 애라서 6년근, 4년근, 5년근 그 기간 동안 재배를 하고 나면 기작 피해가 있어. 계속 재배할 수 없어 땅이. 그래서 다른 땅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인삼 농가가 그때 북한에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첫 시베지가 김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포는 인삼 농가들이 굉장히 잘 뭉쳐있고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삼 맥주를 좀 해보자. 인삼의 쌉쌀한 맛과 맥주의 호프가 갖고 있는 쌉쌀한 맛이 서로 궁합이 시너지가 되겠다 싶어서 인삼 맥주를 했고 그 당시 또 김포가 쌀이 특화된 고장이라 쌀은 30%를 보리 몰트 70% 쌀에서 쌀 조청을 만들어서 몰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액즙을 30% 넣어서 그거를 특허를 내놓고 김포시 인삼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인삼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줘서 인삼 맥주, 인삼 쌀 맥주를 특화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에 3년 동안 정부에서 3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개인한테는 이렇게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같은 지역이면 협동조합을 묶으면 좋겠다고. 협동조합을 해서 뭔가 단체가 되고 단체의 희망이 보이고 그네들의 어떤 그 농업에 봉사하는, 농업을 바라보는, 농업을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단체한테는 뭐 이렇게 5억, 10억 이렇게 큰 단위가 주어집니다. 꿈이 보이고 이어주기도 하고 조치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제 이 증강현실까지 진짜 4차 혁명에 우리 인간 생명도 같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과학은 발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은 어느 쯤에 와 있나? 예전에는 이 위를 채우기 위한 만족의 식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고 저만 해도 이렇게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먹을 것도 귀하고 쌀밥 먹는 게 명절 때나 먹어봤던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명절 때나 겨우 그것도 아버지 드리고 뭐 손님들 드리고 나머지 남는 밥을 쌀밥으로 먹어봤던 그런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었는데 그러다가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쌀도 현미쌀이 좋다. 또 현미가 까끌 끓어서 어깨가 좀 망해. 그러다 보니 나온 게 발화현미. 발화현미도 좀 뭔가 식생활에 우리 지금처럼 퓨전식 음식을 먹는 하다못해 뭐 빵도 골라 먹고 빵도 쌀가루 빵이니 쌀 분말이니 이런 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쌀가루 가지고 지금 나노 분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밀가루, 그러니까 쌀가루를 밀가루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뭐 몇 밀리미터이라면 요거를 100분의 1, 뭐 200분의 1 정도 아주 미세하게 분말화 시켜서 요거를 밀가루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00% 모든 풀 100% 바데를 형성하는 쌀빵은 아직은 없습니다. 바데요? 예? 바델이 뭐예요? 그러니까 몸체가 바디. 바디가 몸체가 100% 쌀가루빵은 아직은 없어요. 이제 쌀을 첨가해서 밀가루하고 어느 정도 쌀을 가급적이 많이 첨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최고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글루텐에 있는, 그러니까 밀가루가 갖고 있는 밀가루 탄성이나 점성이나 그런 맛을 주는 생각을 해서 귀농하신 분이세요. 원래는 전자공학인지 전기공학을 전공하셨던 분이 귀농을 꿈꾸면서 고민을 한 거야. 이게 스마트팜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스마트팜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 받으셨죠? 아니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스마트팜이 좋긴 좋고 아주 진짜 첨단의 농법인 줄은 아는데 그림의 떡일 수가 있는 거라. 왜냐? 너무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실제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갑시군에 스마트팜 지어라고 보조비를 준다 해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지, 여러분들이 처음 아직 농부도 안 됐는데 어느 지역에 내가 농사를 지으러 가서 나 스마트팜 지을 테니 좀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얘기를 들어보면 한 평당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들어야 스마트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1,200평 지어갖고서는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 그래서 최소 1,000평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 이 최재빈 이 대표가 뭐를 고민했냐면, 그럼 나는 이렇게 재배 주긴 해야 되겠는데 그 땅 파고 햇빛 마주하고 그런 일차적인 농업을 좀 힘이 들겠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게 자기가 전공한 게 전기공학이었군요. 전기공학도가 머리를 쓴 거야. 그래서 지금 폐광들 있죠. 폐굴이 이분의 농장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충청도 쪽에, 강원도 쪽에, 정선, 제천 요런 쪽에 폐굴을 4개를 지자체로부터 분양을 받았대요. 그래서 굴 하나당 길이는 600m고 와이드는 20m라네. 우리나라 굴이.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단 재배를 하다 보니까 굴 하나에 2,000평의 재배 면적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거기다가 스마트팜 시설을 해놓고, 여름에는 서늘하니까 연료비 안 들죠. 겨울에는 항상 항온이 유지되니까 항습이 되고 항온이 유지되다 보니 굳이 또 다른 경제 투자비가 작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특허를 내서 지금은 요 작은 이 컨테이너 속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 시설을 미니 스마트팜 역할을 해주는 시설을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그 열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대요.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을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그래서 지난 기수에 여기 와서 수업을 했더니 그 최재근 씨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이 수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달려가기도 힘든데 이분은 날아가고 있는 농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도역에 가보셨어요? 상도역에 가면은 지하철에다가 메트로팜을 열어서 여기 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하철이 농장이 된 거예요.
예, 거기 가면 신선한 야채가 그 지하철 타는 샐러리맨들의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신선한 야채를 제공해주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접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은 워낙이 뭐 농업만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의 최고의 나라이지만 미국에서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이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합해서 뭐를 기술을 개발했냐면 종자가 싹을 트려면 물도 많이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잖아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종자에다가 미생물로 코팅을 한 거예요. 미생물로 코팅을 해서 싹을 틔워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물이 필요했다면 요 미생물에다가 코팅을 해서 종자를 틔운 예 작물은 실제 다른 작물에 비해서 보통의 작물에 비해서 1% 물뿐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수확량은 미생물 코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인간도 우리 장 속에는 다양한 유용한 미생물이 많잖아요. 미생물 역할이 무지 큰 게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장에 대해서. 그런 그 미생물을 농업에다가 코팅을 해서 했더니 실제 수확량도 350배. 물도 1%가 필요해. 자원 1%뿐이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기업 역시도 인디고 어그리컬처럴이라는 회사인데 이 유니콘 기업에 등극을 할 만큼 앞서가고 있고요. 이게 웃음이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79억 정도 인간이 되는데 이 79억 인간이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지. 농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10억은 먹거리가 없어서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10억의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여하튼지 농업은 망하지 않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가장 땅이 많은 일 개인이 여러분들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미국 그 넓은 땅덩어리 중에 이제 땅 소유자들이 각각이 있는데 농지의 가장 많은 소유주가 빌 게이츠라고. 빌 게이츠가 우리 여의도 면적의 몇 배의 땅을 갖고 있잖아요. 호주는 말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주 3일, 주 4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복지가 잘 돼 있고 거기는 노령 국가이잖아요. 우리처럼 노령 국가인데 치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치과 의사 협회에서 이런 소스를 줬나 봐요. 주 4일은 호주 도심에서 살다가 나머지 주 3일은 시골로 가는 거라. 시골에서 뭐를 하냐 그러면 와이너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먹을 거, 그 다음에 또 부가적인 수입 이런 거를 위해서도 농업이 전략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농업만 뭐 GMO 식물 아니면 에그테크 이런 첨단의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바다가 오염이 되고 또 폐플라스틱 같은 그 우리 일회용 물수건 걔네들 많은 공해 문제로 인해서 양식장도 지금 바다에 있는 어패류도 유전자 조작 어사물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어사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요거는 엊그저께 저도 참 이걸 보고 놀랬는데요. 후쿠시마의 그 원전의 땅에다가 쌀을 재배를 했대요. 근데 쌀을 재배했는데 거기서 나온 쌀들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러고 봤더니 플라스틱 원료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 장난감도 만들고 내지는 뭐 공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 요거는 요거 역시도 이제 컴퓨터 기술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접목을 해서 최고의 꽃을 생산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을 가장 많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1위가 어디일까요? 1위가? 미국이죠. 2위는? 그죠? 선생님 진짜 이 클래스는 네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면적분이 안 됩니다. 땅덩어리가. 우리 경상도 면적, 경상남북도 합한 면적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중국보다 더 수출량이 많고 호주보다 더 수출량이 많은 이 기현현상이 왜 그러냐? 거기는 다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야, 니들은 진짜 스마트팜 하기 좋은 조건이다. 왜냐? 연중 뜨거운 햇빛이 있다. 그리고 여기 단위 면적당 고부가가 높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니들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아직은 선진국의 70% 수준뿐이 안 돼. 그리고 실제 농촌진흥청이나 우리나라 가장 농업의 그러니까 학박사들이 많이 있는 기관이 농촌진흥청이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스마트팜 전문가가 요렇다 할 대안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농업 선진국은 우리 한국 농업하고는 틀리게 우리는 많은 산업군, 많은 직업군 중에서도 가장 농업이 천시되고 있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대접을 받고 있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금이라는 걸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1.56 헥타르 개인이 평균 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평균 1.56 헥타르 재배하는 농민한테 들어가는 농업 직불금은 120, 130. 근데 네덜란드는 2,50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은 아니고 OECD 나라 중에서 가장 농업에 투자를 작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GDP 확률이 가장 낮아. 네덜란드 8%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정책적인 숙제도 크지만 실제 우리 농민들이 너무 목소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4월 10일이면 선거를 할 텐데 그 여러분들이 찍어야 될 국회의원이 어떤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대학생 애들이 뭐를 연구했냐면 뭐 꽃머리 크기라든가 꽃의 크기 이런 각도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특허를 냈는데 꽃은 꽃다워야 되잖아요. 꽃이 시들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저걸로 기술을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꽃의 시들을 예를 들어서 같은 장미일지라도 얘는 한 달 갈 거, 얘는 일주일 갈 거 이렇게 신선도를 그레이드를 나누어서 꽃을 판매를 하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특허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여성들이 남성 숫자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있는데 혹시 푸드닥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푸드닥터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이내에 지금 직업군이 약 100여 개 정도 직업군이 있대요. 100여 개 직업군 중에서
아까 AI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개 정도는 AI가 잠식을 할 거라는구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직업군이 사자 돌림에, 뭐 약사, 의사 대부분이 다 AI가 대신할 거라.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은 스웨덴인지 스위스인지 어디는 AI가 판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컴퓨터의 장점이, 그 사물 인터넷의 장점이 힘이 세거나 빠르거나 뭐 특화시키는 대로 장점은 많은데 문제는 사람의 감정을 읽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어느 나라는 AI가 신문 사설까지는 쓴대, 기사도 쓴대. 그런데 소설가는 아직 AI가 없다. 왜냐 그러면 이 인간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복잡 단단한 감성을 꺼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스웨덴인지 스위스니 그 판사 AI는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폭행을 왜 했느냐, 뭐 도로교통 위반해서 범칙금 무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고난이도 판결은 못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규 뭐 유전자, 여기 보면 유전자 프로그래머라든가 푸드닥터라든가 에코 컨설턴트, 저런 직업군들이 향후 2050년이 되면 향후 10년만 넘어도 10년 이후에는 신규 장목, 신규 직업군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치유농업 들어보시죠? 치유농업. 예. 치유농업군에서 재배 쪽도 있고 체험 쪽도 있고 가공 쪽도 있고 뭐 서비스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치유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난이도로 식품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식품의 어떤 약성이나 음식의 정성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선생님의 감기가 들어서 나한테 와서 내가 푸드 닥터야. 그러면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서 약을 처방해 주는 요 직업군이 뜰 것이다. 지금 실제 네덜란드, 영국, 일본까지만 해도 푸드 닥터가 의료보험 수급자가 돼 있어요. 나라와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농장을 해. 농장을 하는데 내가 푸드 닥터야. 일본에 어떤 농장을 한다.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는 그렇고 홋카이도에 어느 농장에, 포도 농장의 와이너리에 내가 푸드 닥터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다 한다면 나는 국가하고 그 수익금을,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돼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김포에서 말입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있는지 이제 제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농장 하나가 정부에서 한 명이 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실버라든가 어린이 유치원생 이렇게 그 농업 체험이 필요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내 농장에 와서 내 농장 아까 곤충 농장에 2만 원 받는다 그랬죠. 한 사람당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2만 원을 어디서 청구를 하냐면 경기도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근데 충청도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도는 지금 이 관광농업, 체험농업, 치유농업 이런 쪽에 농업이 1차 농업이 갖고 있는 한계의 어떤 그 탈피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신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 김포는 올해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김포에서는 한 농가가 경기도에서는 10개 농장이 그런 혜택을 받았답니다. 내 한 명이 오면 내가 돈을 내는 게 무지무지 꿈만 좋으면 마구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초, 중, 고 다닐 때 사회치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거기 그거를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학생 사회치회가 있는 거고 직업으로 영농 사회치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가시면 예를 들어 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직 모릅니까? 화성시 사이치에 들어가셨어요? 저요? 예. 아니요, 저는 안 돼요. 사이치회에 가입하세요. 사이치회에 가입하려면 지역마다 나이 제한이 있는데 40세 이하입니다. 네, 근데 이 김포는 또 45세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내가 40세로 마지노선 하자고 청년 농업인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 높인다고는 합니다. 너무 40세면 너무 어린 나이다. 좀 상향해다오 해서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대요. 한 조가 다 6 내지 7만 원이야. 근데 하루에 몇 개 만들어? 여자 혼자서 사장인데 오너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읽었는데 하루에 15개 작품 만든대. 10개 만들면 60만 원인데 15개면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본인이 손수 만든다는 얘기죠. 그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창조가 돈이 된다. 그런 농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잠깐 김포 얘기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귀농 귀촌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사례는 여러분처럼 농어의 농자도 몰랐다가 귀농해서 귀촌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만 그리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요만한 그 농가주택을 아주 소자본으로 개량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농가주택이에요. 여기 보면 비닐 한 동, 두 동이 있죠. 비닐 두 동에 요 한 동은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 이해되시죠? 요거 한 동은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는 공간이야. 미나리를 소비자가 오면 미나리를 수확해 오세요 라고 해. 그 체험을 하는 거야. 미나리 수확해 오면 삼겹살은 냉장고에서 본인도 재배가 없으니까 사다 놓고 미나리 체험을 해온 농가가 삼겹살 구워 먹는. 그래서 이 가격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삼겹살이 계속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자전거족들이 한강을 끼고 끝까지 가다 보면 여기야. 그러니 위치가 얼마나 좋아. 하루에 1,000만 원을 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김포는 이게 사각경을 끼고 볼 거 아니야. 인근 주민들이. 그리고 토속적인 주민이 아니고 이 사람 새로 이제 완 사람이니 미운 거지. 돈 많이 벌고 뭔가 사람이 그 1,000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거야. 조용한 마을에. 그러니 신고를 해서 네 그래도 이렇게 범칙금 내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농장을 하시다 보면 만약에 체험을 한다 그러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60%는 돼야 누가 태클을 걸어도 멀쩡한 거예요. 그거는 아시죠? 근데 이 집은 60%를 내 자한 농산물을 채우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집은 아까 그 미나리 밭집하고 옆에 집인데 거기가 잘 되니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연잎밥을 체험을 하는 공간. 근데 이 집은 연잎밥이 이렇게 일상적인 미나리 삼겹살은 일상적인 음식이야. 근데 연잎밥은 어쩌다가 먹는 음식, 별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아주 진짜 이 집은 이렇게 귀농한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살던 주부 아주머니가 하시는데 그냥 농가주택 아주 허름한 공간을 식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아주 허름해요. 허름한 공간에 이런 건물을 뭐라 그러죠? 조립식 건물, 조립식 컨테이너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연잎밥을 체험하고 있는데 한 달에 작게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번답니다. 이 연잎 체험을 통해서 버는 돈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처럼 귀농을 한 아주 성공 사례인데 이 여성분이 여성이 농장주인데
젊은 시절에는 외국계 은행에 있다가 귀농을 해서 이 친구도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이 일반화돼 있지만 이분은 이런 교육도 없을 때 정보도 없는데 자기 자본으로 이 초록색 버섯 재배사를 자기 자본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농기술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시행착오를 한 거지. 영농기술도 없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내 자본은 바닥이 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몇 년 고생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 어디 기동량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시절에 외국계 은행에 있었으니 얼마나 샤프할 거야. 그리고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희 부서에서 이 비닐하우스를 지어줬어요. 비닐하우스 그때 7천만 원인가 지어주면서 치유 음식을 한번 해봐라. 버섯 좋은 상품은 판매를 하고 있자 농산물로 대신에 약간 좀 기형이거나 질이 떨어진 버섯을 가공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상품도 만들어라. 그래서 가공 공장 내지 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사람이 김포시 농촌관광협의회가 있어요. 이제 만들어라 그랬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주장 막 하듯이 우리 농민들 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협동조합 만들어 빨리 뭐해 했더니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있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포시 땅값이 말입니다. 평당 1,000만 원입니다. 평당 1,000만 원. 근데 여기는 1,000만 원도 넘는 동네야. 여기는 시청 김포시가 이렇게 큰 국도를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모르지만 가운데 두고 이쪽은 주택가고 맞은편은 시청이에요. 근데 시청 바로 맞은편에 저 한강변 끝에가 이 농장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거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시청에서 농장 끝까지 차를 타고 가면 채 5분 10분도 안 걸리는 위치 아주 좋은 요지에 우리 저 원장님처럼 300평 농장을 딱 만든 거야. 300평 농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외부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50평은 농장 체험하고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 150평은 이런 시설. 이래서 아이들이 인근 유치원 아이들이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와서 여기 안에 가서 보면 피아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혹시나 체험 농장을 할 거다 그러면 체험 농장, 관광 농장을 한다면 바닥에 매트도 깔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법적인 부분. 근데 이 농장이 계속 걸려서 문제가 이런 시설물이 바퀴가 있으면 괜찮아. 얼른 점검이 오거나 아니다 싶으면 밖으로 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하드닝하게 딱딱 붙박이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김포가 좀 그런다 그랬죠. 이주민이 많아서 이 사람도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너 그러지 마라 라고 페널티가 들어갔고 지금은 바꿔진 모습이 피아노에도 바퀴를 달고 아이들 와서 건반도 눌러보고 유치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다 시설물에도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고요. 보면은 여기서 뭐 150평 작은 땅에다가 다양한 뭐 이렇게 나무를 심어놔. 일부러 나무를 심어서 체험을 하게끔 하고 또 여름이 되면 가지나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해서 체험하게끔 하고 겨울에는 여기다가 물을 가둬서 썰매를 타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사계절 체험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300평 농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300평인데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죠? 사진이라서 이렇습니다. 지금 네. 그 안에 지금 이게 하우스잖아요. 하우스죠. 예. 그 농지죠. 예. 그럼 그 안에 바퀴만 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편법인데요. 붙박이로 딱 놓는 거는 아예 고의성이 있죠.
근데 공무원일은 이동식이니까. 아 맞아. 여기는 우리 저 선생님처럼 도시농업관리사가 도시농업관리사로서 계속 봉사를 하다가 본인이 땅을 샀어.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정부 지원금 내지는 여러분들처럼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농장을 해서 교육농장을 하고 꽃 교육농장을. 그래서 꽃은 이제 자꾸 이 사람이 전문가가 돼서 꽃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일부는 아예 공판장에 내기도 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아이들 체험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 교육 체험 학습 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큰 농장입니다. 사진으로는 작은데 여기는 3,000평 농장인데 김포의 가장 핫 플레이스입니다. 여기는 한지 저기 김포 한지 이야기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이 사장은 아까 그 경복궁 반대 사례야. 경복궁에서 한지 공예품을 뭐 7개인지 8개 점포를 운영하다가 나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세가 드셔서 김포로 귀농을 하셨는데 한지 원료가 되는 당나무, 한지 원료가 당나무래요. 저도 그때 알았는데 당나무 농장을 이쪽 편에 많이 심어서 실제 그걸로 체험거리는 못하더라고. 가공을 또 해야 돼서 한지가 저 푸른 잎에서 바로 가공을 고체 가공을 해야 한지 이런 하얀 종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그거는 그렇게는 어려워서 못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농산물이 60% 수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푸른 잎은 이렇게 녹차로 일부 가공을 하고 아이들 한지 뜨기 체험, 한지 작품 만들기는 외부에서 갖고 와서 가공된 걸 갖고 와서 체험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규모가 3,000평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차시설도 아주 완벽하고요. 종업원들도 마인드가 이렇게 전문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서 어마무시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관광회사하고 조인을 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도에 농장이 있으시다면 경기도 관광공사 아니면 뭐 충청도인 충청도 관광공사 거기를 노크를 하세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장인데 경기도 관광공사에 노크를 해서 거기서 조인이 돼서 하루에 관광차가 10대가 와. 근데 김포는 참 위치가 좋은 게 투어 다 하다가 인천공항 가기 직전에 짜투리 동전들 우리도 여행 가면 패키지 여행 가면 동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막 다 사잖아요. 그 코스에 여기가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대 박사야. 어디 홍익대 미대. 근데 미모도 탁월하지만 아이디어도 탁월해. 그래서 우리가 이분하고 참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덕분에 막 상도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 여하튼지 규모로 갈 수 없을 때는 아이디어가 결국은 나를 살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야 되는데 숙제이지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작은 안내부스만 운영하는 자니까 이 농촌 융복합 디자인 과정에서 강사들을 만나시면 좀 잠이 오겠지요. 아까 멜라토닌이 얼마 동안 분비된다고? 응. 그럴 때 가서 커피 좀 먹고 와서 앉아. 그 강사가 또 어디 가요?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강사든지 여기서 박현주 원장님이 강사를 쓸 때는 웬만한 사람 쓰겠어요. 뭔가 농업에서 성공했거나 여러분들 기농량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모실 겁니다. 좀 주무시지 마시고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일지라도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고 그 고사성어 있지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 포천에 더 한과 더 정이라는 카페 한과집이에요. 근데 이게
주말 토요일 아침에 광경입니다. 10시 오전에. 이 더운 여름에 다 여름옷이죠. 여름에 떼역볕에서 오후까지는 서 있지 못해. 오전 아침 이른 시간에 카페에 줄 서 있는 모습이야. 뭐를 먹으려고? 선생님. 약과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선생님은 못 들으셨지만 꼭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이템 하나를 꼭 건져라. 여기는 술 공장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집 옆에가 블루베리 농장이고요. 요거 집은 10평도 안 돼. 그런데 살림집 있고 술공장에 있어. 농민주, 내 농업인이야. 그러면 농민주로 술공장을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2.5평만 있으면 허가가 나. 근데 그 최소 2.5평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기자재만 있으면 돼. 근데 이제 술은 조금 어렵고 기술이 하루아침에 똑딱 되는 게 아니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술을 가르쳐주는 교과 과정도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또 농촌진흥청 이런 데 보면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나는 좀 뭔가 고차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에 맞는 교과를 운영하는 곳을 농업기술센터 누구 찾아가라고? 그치, 주무과에 주무팀장 찾아가서 물어봐. 그러면 다 카운셀러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집은 여기 이 공간이 이 수공장에 이런 장비가 있어요. 건너편에는 요 농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온저장고 하우스가 있어. 여기다가 술을 보관하는 창고. 농민으로서의 내가 아이디어나 부지런함이나 근성 보고 정부에서도 너 안 돼라고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흔들려가는 농업이 다 할지라도. 근데 아까 그 네 가지가 잘 안 보이는데 뭐였어요? 그러면 사진에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비중계, 당도계, 알코올 증류를 해서 원래 막걸리를 하든 맥주를 하든 소주를 하든 증류를 해서 알코올 농도를 책정을 해야 세금을 매기고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알코올이 몇 도라고 하는 비중계, 증류장치, 구절 당도계, 그리고 발효시설. 발효시설은 뭐 하다못해 스테통만 있어도 되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관두고요. 제가 너무 시간 분배를 잘 못했네. 가장 핵심 중요한 거.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가공품은 첨가제가 안 들어가면 제품이 되지가 않아요. 모든 가공품은. 하다못해 무말랭이, 여러분들 무말랭이 이렇게 일반 백화점도 아니고 그냥 장터에서 구입해서 드시죠. 거기에도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가공을 잘 하려면 첨가물을 잘 선별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가공이 일반 조리하고 가공하고 차이점이, 조리는 내가 유통도 안 하겠지만 직접 나한테 와서 사서 먹고 가고 유통기한도 없고 나한테 찾아온 고객이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조리는 쉽게 허가가 나요. 그런데 가공은 내가 이거를 수출하면 미국이 됐든 전라남도 화순, 아까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은 3대가 이제 막걸리로 하는 떡 이름은 뭐죠? 풀떡. 기정떡을 하는데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줘서 떡공장 한번 해보라고. 사평. 사평 기정떡. 그 사람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몇 개국을 수출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평 기정떡. 그러니까
술떡이라 그러네요. 네네. 기존. 제가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에 메모리 돼서 왜 하는지도 잊어먹었는데 여하튼 열심히 일하고 희망해 보이고 꿈이 보이면 파트너로 일을 한다.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첨가물 얘기하다 그랬구나. 유통을 하려면 내 고객이 무한정이죠. 유통기간, 단계, 포장 이 모든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한테 뭐 이렇게 멀티플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가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내가 해갖고 가야 돼. 농업기술센터에 가공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만능이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저는 술하고 식초, 된장 이런 것뿐이 몰라. 그런데 갑자기 나더러 뭐를 가공,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가공해 보겠다. 나한테 좀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장비는 뭐를 살 건지, 가공 첨가물은 뭐를 넣을 건지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좀 공부는 가공을 만약에 하신다면 누군가가 내가 정보는 갖고 있어서 시작을 해라.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 떠나서도 여러분들 살림 집에 좀 있으면 매실 발효 액기스를 만드실 거고 하다못해 뭐 진달래꽃 따다가 꽃청을 만들 거 아니에요. 요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첨가물은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설탕도 첨가물이고 간장도 첨가물이고 식초도 첨가물인데 어쩔 수 없이 첨가물은 써야 돼. 근데 첨가물의 폐해가 너무 많아. 제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하다못해 혈관병, 대사성 질환, 유전적 질환 이 모든 이름 모를 병들이 첨가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먹는 거에서. 근데 우리는 농업인이야. 좋은 먹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첨가물도 천연의 첨가물을 썼으면 좋겠고 천연의 첨가물이 없을 때는 가급적이면 첨가물도 멀티한,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첨가물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농가나 가정이나 모르고 있는 것 하나,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매실청을 담그든 화초청을 담그든 설탕을 노란 설탕 쓰시죠. 노란 설탕은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흰 설탕을 사용하시라는 거. 첨가물을 단순화시켜라. 근데 우리가 첨가물의 폐해를 시간이 된다면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지만 여하튼 가시다가 인터넷 뒤져보세요. 첨가물의 폐해 얼마나 무지막지한 폐해들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공을 한다 그런다면 지금부터 내가 가공할 거야. 이제 농장 3년 후에 차릴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선생님처럼 나 이제 내가 잘하는 거 하다못해 가공을 한다. 그렇다면 이벤트 기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그러면 내 집에 올 첫 고객에게 선물을 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라는 말씀. 매실청을 담그든 좀 있으면 지천에 꽃들이 피죠. 조선시대 약 중에서 가장 약 중에 약이 백약지초라고 했어요. 하나의 꽃은 독이 있을지 모르지만 꽃이 어우러지고 약초들이 어우러져서 발효를 시키면 독이 무독화돼. 발효식품들은.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치유식품을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가공을 해놓고 처음 내 고객에게 그 선물도 같이 준다면 나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요. 만약에 젊은 선생님들 내가 농업기술센터의 가공공장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노크를 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좋은 청을 만들어서 선물합니다 라고 하는 가고 오는 정 속에 나의 스펙도 알려주는 그런 계획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레시피 그 책에 있습니다. 굉장히 다가가기도 쉽지만 관리하기도 쉬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하나 발효식품 된장, 고추장창 뭐 발효액 무조건 오래 묵으면 좋다라는 이 관념은 절대 독이야 독.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못이 세복과 녹슨 못이 있어. 똑같이 제주 연월 이런 작년 말인데 저 밖에서 비 맞으면 햇빛 본 못은 녹이 슬어서 못 쓰죠. 근데 여기에 실내에서 잘 갖춰진 못은 멀쩡하지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식품이 관리를 하면 아주 약이 되는 건데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너 잘 있어라 라고 내팽친 식품은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된장이 묵은 된장이라고 새카맣게 된 게 약성만 있을까요? 원래 된장은 노란 빛이어야 돼. 근데 산소를 식품의 가장 독은 햇빛보다 산소입니다. 철저히 밀폐를 해야 돼. 만약에 가공을 하든 하다못해 여러분이 요런 레시피로 청을 담그든 공기 차단 철제. 그래서 실제 발효액을 3년만 지나면 새까만 색이 다 됩니다. 왜냐? 산소 차단을 못해서. 그러면 우리는 좋다 그게 약이라고 선물하거든. 근데 이건 약이 아니야, 독이야. 된장, 간장, 고추장. 장독대에 놔두는 것도 산소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독이 되는. 그러니까 굳이 묵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전통식품이 좋긴 좋은데 산소를 차단해준 전통식품이 여러분들 그 공장식 하다못해 풀무원 CJ 이런 데서 나온 된장들 색깔이 까맣나요? 노랗죠. 산소를 관리해줬기 때문에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랩을 씌워가지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랩 씌운다고 산소가 차단되진 않습니다. 철저히 밀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식품과 산소는 절대 불가분 친하지 않다. 오늘 요것만 여러분이 실천하셔도 좋은 식품인으로서의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식품 철저히 산소도 차단해야 되지만 마지막 숙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이 이런 연석 플라스틱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보셨죠. 얘는 경성이고 얘는 연성이에요. 소금, 설탕, 술 모든 이런 유기물들은 개가 갖고 있는 인근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식품 속에 모아둬요. 그래서 어떤 집은 여자 아이만 키우는 엄마는 아이들이 병에 특히나 그 생리통이나 여자 아이들은 위생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반찬 그릇 하나도 다 유리로 쓴다고 해요. 아, 플라스틱이 안 좋은 거예요? 플라스틱에 나와 있는 환경 호르몬 물질. 우리 집에 대부분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적어도 내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기 싫은 자라고 이제부터 느껴야죠. 그러면 그릇부터 바꾸시고 공기 차단하시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써야 된다는 경우는 이렇게 경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한 플라스틱을 쓰셔야지 이렇게 부드러운 플라스틱은 많은 호르몬 물질을 우려낸다. 대부분 반찬통 그건 어때요? 반찬통도 유리로 쓰셔야. 저희 집은 다 유리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한 이후로 아무리 시간 없어도 제가 경북 상주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주가 감식초, 지금도 감식초가 유행이죠. 감식초를 한다고 해서 현장 견학을 벤치마킹을 갔는데 전부 농가마다 갔더니 고무다라에
식초를 다 담궈둔 거야. 모든 유기물, 소금, 설탕, 모든 CHO로 구성된 모든 유기물은 다 거기 있는 물질들을 끌어낸 능력이 무지하게 강해. 우리가 식초, 고급 식초 먹는다고 식초를 먹는 게 아니라 환경 호르몬 독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이드 인 어디가 증명이 안 된 농산 가공품은 가급적이면 우리는 먹어도 돼. 이제 출산도 다 했고 이제 뭐 달달만 있는 우리지만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절대적으로 특히나 발효 가공식품은 출처가 어딘지 생산지가 어딘지 꼭 참고를 하셔서 그런 거를 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공장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가공기계가 무지하게 많아. 아무리 45분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포에 아주 꿀벌이 김포는 꿀벌 농가가 무지 많아요. 근데 꿀벌 대장이 분말로 꿀을 수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업 아이템 좋으니까 우리가 2억인가 3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알겠지 싶어서 가공공장 짓는데 터치를 안 했지. 그런데 가공기계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 듣기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업주였냐면 그 누에를 분말시켜서 누에 가공품을 만드는 사장한테서 어드바이스를 듣고서 건조기를 구입한 거야. 8천만 원이나 주고. 그런데 그 8천만 원짜리 기계가 건조기 하나도 8천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건조기 종류가 고온 건조기, 열풍 건조기, 동결 건조기, 분무 건조기 무지하게 많아. 구주파 건조기 말도 못해. 근데 용도가 다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꿀을 드라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특별한 기계가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일반 곤충을 건조하는 기계를 그 곤충 분말하는 사람이 친구라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 기계를 구입을 했어. 그러면서 쓰다 보니 도저히 이게 분말이 안 돼. 꿀이 분말이. 그래서 나 이거 이렇게 반품할래요? 라고 했더니 공장에서 받아줘? 내가 선택한 기계인데 그 사람이 차라리 그 식품 공장 기계 파는 전문가한테 나 이거를 할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그 기계 똑같은 기계 주세요 한 거야. 그래서 8천만 원짜리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업을 하든 가공업을 하든 체험을 하든 관광농업을 하든 분명히 네트워크는 갖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를 꼭 찾아가라. 나 혼자서 모든 이 플랜을 마스터 플랜으로 승화시키기는 어렵다. 이해되시죠? 예. 네.